1950년대 신발 가게에서는 아이발의 X선을 쏴서 신발 속 뼈를 부모와 점원이 나란히 들여다봤습니다. 1991년 쿠웨이트에서는 사막의 유정 600개가 한꺼번에 불탔고 사람들은 배관 450km를 깔아 바닷물을 끌어와 그 불을 껐습니다. 1992년 시카고에서는 강물이 도시 지하로 새어들어가 도심이 멈췄는데 길 위에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대 미국 신발 가게에는 아이발의 X선을 쏘는 기계가 있었고 방사선 위험이 알려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새 신발을 신은 아이가 나무 상자처럼 생긴 기계에 발을 넣습니다. 위에는 들여다보는 구멍이 대개 3개였습니다. 1950년대 초 미국에만 약 1만 대가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부모 하나, 점원 하나가 동시에 신발 속 발뼈를 봤습니다. 1948년 디트로이트에서 43대를 재봤더니 기계마다 나오는 양이 10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흔한 설정은 20초였고 발과 X선관 사이를 막은 건 1mm짜리 알루미늄판 한 장이었습니다. 세기 조절 스위치에는 남성용, 여성용, 어린이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 쪽에서 보고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몇 번 쨌는지 기록이 없어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기계는 당시 육아 잡지의 추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가게에 들어온 건 무서워 보여서가 아니라 너무 과학적으로 보여서였습니다. 확인된 피해는 매일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쪽입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손을 넣던 점원은 손에 피부염이 생겼고 1950년에는 신발 모델 한 사람이 화상을 입어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 한가운데서 불기둥이 돌기 시작하더니 강철 송전탑을 뽑고 사람 넷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7월 26일 저녁 레딩 서쪽 집들이 늘어선 언덕입니다. 타오르던 연기 기둥 안에서 공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소용돌이는 밑둥지름이 300m쯤 됐고 고도 5km가 넘는 높이까지 솟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 확인된 건 2003년 호주 캔버라였고 이 산불이 두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강철로 만든 송전탑이 뽑혔고 화물 컨테이너가 들려 날아갔습니다. 기상청이 추정한 지상 풍속은 초속 64m를 넘었습니다. 토네이도 등급으로 치면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화재 예방 조사관 한 사람과 집안에 있던 70살 할머니와 증손 둘, 4사람이 그날 저녁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불이 스스로 돈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엔 이미 회전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바람과 골짜기 바람이 부딪히는 경계, 호수 옆 지형이 기류를 휘게 만든 자리, 회전의 씨앗이 산불 가장자리를 따라 깔려 있었고 불은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기둥을 잡아내린 건 불의 열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기 기둥이 6km가 넘어서자 안에 있던 수증기가 얼기 시작합니다. 얼면서 열을 뿜고 그 열이 기둥을 15분 만에 12km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산불이 자기 머리 위에 소나기 구름을 만든 겁니다. 그 구름이 아래 공기 기둥을 통째로 잡아당겼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붙이면 회전이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늘고 길어질수록 빨리 돕니다. 불이 커진 게 아닙니다. 불이 날씨가 된 겁니다. 1849년 노예로 살던 한 남자가 나무 상자에 몸을 접어넣고 하루 넘게 실려가 상자가 열린 자리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상자는 길이 94cm, 높이 76cm, 폭 61cm였습니다. 전해에 아내와 새 아이가 노스캐롤라이나로 팔려갔습니다. 아내는 넷째를 베고 있었고 그는 팔려가는 행렬을 6km 넘게 따라 걸었습니다. 이듬해 봄, 가진 돈의 절반을 구두 만드는 남자에게 건네 상자와 발송을 맡깁니다. 그 안에 들어간 헨리 브라운은 키 173cm에 몸무게 91kg이었습니다. 상자에는 소 방광에 담은 물과 비스킷, 숨구멍을 덧뚫을 손 송곳이 들어갔습니다. 겉에는 이쪽이 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는 마차와 기차와 증기선에 실려 버지니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갔습니다. 표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차례나 거꾸로 놓였고 한 번은 그 상태로 32km를 갔습니다. 워싱턴역에서 상자가 던져졌을 때는 목이 꺾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짐꾼 둘이 상자를 두고 우편물인가 보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27시간쯤 뒤 기다리던 사람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일어섰다가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만 이 나라 어디에서도 아직 법적으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도망노예법이 통과되자 영구로 떠났고 가족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는 자신을 화물로 붙여야 했습니다. 1948년 미국 아이다호 당국은 비버 76마리를 낙하산에 매달아 산속에 떨어뜨렸고 그중 75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비버가 관계수로와 과수원을 망가뜨리자 사람이 걸어 들어가기 힘든 산속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트럭과 말로 옮기면 이동이 길어 더위와 물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담당자 엘모 해터는 여행 가방처럼 열리는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하나에 비버 2마리, 전쟁에서 쓰고 남은 낙하산에 매답니다. 땅에 닿아 낙하산 줄이 느슨해지면 타이어 튜브로 만든 고무밴드가 상자를 튕겨 엽니다. 죽은 한 마리는 낙하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끈이 끊어져 상자가 조금 벌어졌고 그 틈으로 나온 비버가 상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무사했을 텐데 땅에서 23m 남은 지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해터는 보고서에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가장 황당해 보이는 방법이 그때는 비버를 가장 빨리 물가로 돌려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일을 찍은 영상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모피였습니다. 1991년 쿠웨이트 사막에서 유정 600개가 한꺼번에 불탔고 사람들은 배관 450km를 깔아 바닷물을 끌어와 8달 만에 전부 껐습니다. 낮인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몇 미터 앞을 못 뚫었습니다. 검댕이 하루에 3,000톤이 넘게 쏟아져 하늘을 지웠고 200km 안쪽은 한낮 기온이 10도쯤 떨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침공 직후부터 유정 하나하나에 폭약을 감아뒀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날부터 하나씩 터뜨렸고 지상군이 밀고 들어보자 남은 걸 한꺼번에 날렸습니다. 전국 유정 943개 가운데 750개가 넘게 불이 붙거나 부서졌습니다. 그중 불기둥을 세우고 타던 건 605개, 나머지는 불도 없이 기름만 뿜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는 불을 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450km 깔아 걸프만에서 분당 4,000갤런씩 끌어왔고 사막의 저수 웅덩이 361개를 파서 받아왔습니다. 미리 세운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개에서 125개였는데 실제로는 그 7, 8배였습니다. 불은 기름과 공기가 섞인 자리를 붙잡고 있어야 삽니다. 그 섞인 기체를 불이 되돌아 붙는 속도보다 빠르게 밀어내면 불은 자기 연료를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바닷물을 밑동에 때려 박은 것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을 적셔서 끈 게 아니라 불이 딛고 선 자리를 밀어낸 겁니다. 불은 8달 만에 다 껐지만 하늘을 지운 검댕은 그 8달 동안 이미 사람들 뱃속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1967년 9월 3일 새벽 5시 스웨덴은 나라 전체가 달리는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웃나라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달렸고 스웨덴 차들 자체가 운전대가 왼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왼쪽에 앉아 왼쪽으로 달리면 앞차를 추월할 때 반대편이 잘 안 보입니다. 정부는 몇 해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표지판 36만 개를 새로 세워 천으로 덮어뒀고 신호등을 옮기고 버스 문 위치를 바꾸고 정류장을 반대편에 새로 지었습니다. 9월 3일 새벽 4시 50분 달리던 차가 전부 멈췄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반대편 차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덮여있던 오른쪽 표지판이 열리고 왼쪽 표지판이 덮였습니다. 5시 정각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달 교통사고 사망자는 44명이었습니다. 전해 9월에는 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사망자가 다시 늘어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속도 제한을 임시로 낮췄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방향을 바꾼 것과 다들 조심해서 달린 것 중에 무엇이 사람을 살렸는지 스웨덴 통계기관은 지금도 따져본 연구가 없다고 적어둡니다. 나라 전체가 방향을 바꾼 것보다 놀라운 건 모두가 같은 시각을 믿고 한꺼번에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1943년 멕시코의 한 밭에서 화산이 태어나 9년 동안 불을 뿜으며 마을 2곳을 삼켰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는 용암에 파묻힌 교회의 밑부분만 솟아있습니다. 1943년 2월 20일 오후 농부 디오니시오 플리도의 밭에서는 잃고 난 사람이 장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땅이 흔들리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밭이 갈라지더니 틈에서 유황 냄새와 함께 잿빛 연기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평범한 밭 한가운데로 새 통로를 뚫은 겁니다. 폭발할 때마다 튀어나온 화산재와 돌조각은 구멍 주위에 쌓였고 그 돌무더기가 산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출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산을 분석구라고 부릅니다. 당시 조사 기록으로는 엿새 만에 167m, 3년 뒤에는 원래 지면에서 약 350m까지 자랐습니다. 산이 자라는 동안 용암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용암은 파리쿠틴 마을과 산후안 파랑가리쿠티로 마을을 차례로 덮었고 주변 5군데 마을 사람들도 삼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사라진 마을의 이름은 화산에 남았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파리쿠틴입니다. 과학자들에게는 화산이 태어나서 잠드는 전 과정을 지켜본 첫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산 하나가 새로 그려지는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의 밭과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1929년 한 독일 의사는 자기 팔의 정맥에 65cm짜리 관을 밀어넣고
그대로 걸어서 X선실에 가 자기 심장 안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에 무언가를 넣으면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25살 수련이 베르너 포르스만은 그렇지 않다고 봤지만 상사는 환자에게도 본인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몰래 했습니다. 왼쪽 팔꿈치 안쪽을 마취하고 정맥을 열어 원래 요관에 쓰는 가는 관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항 없이 65cm가 들어갔습니다. 정맥의 피는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팔에 정맥에 넣은 관은 혈관이 난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 심장에 닿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게 아니라 이미 뚫려있는 길을 거슬려 올라가는 겁니다. 남은 문제는 확인이었습니다. X선실은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관을 심장에 꽂은 채 계단을 올라 촬영실까지 걸어갔습니다. 화면 앞에서 간호사가 거울을 들어줬고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심장 속 관 끝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살아있는 심장의 안쪽을 처음 보여준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은 그 방법을 믿은 의사 자신입니다. 1992년 시카고에서는 도심 건물 100곳 넘게 전기가 끊겨 도시가 멈춰섰는데 길 위에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아침 도심 건물들의 지하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100곳이 넘는 건물이 전기와 설비를 잃었고 어떤 건물은 지하 보일러실이 9m 넘게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위 도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 시카고 발밑에는 화물 터널이 97km 뻗어 있습니다. 1899년에 파기 시작해 석탄과 우편물을 나르던 지하철도인데 지하 12m에 있고 오래전에 잊혔습니다. 전에 늦여름 강에 놓인 다리의 말뚝을 새로 박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강바닥에 젖은 진흙이 몇 달에 걸쳐 터널 안으로 조금씩 흘러들어갔고 진흙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강바닥에서 터널까지 뚫린 길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강은 배수구를 만난 욕조였습니다. 물은 강물이 있는 높이까지만 차오릅니다. 그리고 시카고 강의 수면은 도심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하에서 멈췄습니다. 그해 1월에 케이블 회사가 물이 새는 걸 발견해 알렸습니다. 수리에 드는 돈은 1만 달러였고 시는 절차를 이유로 미뤘습니다. 다시 점검하기로 한 날은 4월 14일이었습니다. 터진 건 그 전날이었습니다. 도시가 잠긴 걸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물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파놓고 잊어버린 자리에만 들어찼습니다. 1895년 파리에서 급행열차가 종착역에서 멈추지 못하고 벽을 뚫고 나가 역 밖 광장에 코부터 처박혔습니다. 10월 22일 오후 4시 그랑빌에서 출발한 56호 급행이 몽파르나스 역으로 들어옵니다. 열차는 선로 끝 완충장치를 부수고 콘크리트를 지나 역 앞면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10m 아래 광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 기관차 한 양입니다. 연결기가 버텨서 뒤에 달린 탄수차는 벽에 매달린 채 남았고 객차 열량은 전부 선로 위에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제동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제동 장치는 정상으로 나왔고 기관차를 공장으로 옮겨 검사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법정이 인정한 원인은 가속이었습니다. 기관사는 그날 6시간 넘게 쉬지 않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역 안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역 밖에 있었습니다. 광장 전차 정류장에서 신문을 팔던 37살 여성이 무너진 벽돌에 깔렸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역의 전기시계는 전부 4시 정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규칙대로 벌어졌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돌았고 물은 낮은 곳을 찾아갔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과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규칙은 지금도 우리 발밑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부르는 것은 대개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규칙입니다.